네, 안녕하십니까. 양승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8장 자본금의 증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제7장 회사의 회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자본금 증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제7장에서 나왔던 내용 간단하게 OX 문제로 다시 살펴보고 제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의 회계에 대한 OX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마음속으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이사와 감사의 모든 책임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네, 맞는 문장일까요? 네, 이제 교재 231페이지를 보면 이사와 감사의 책임 해제가 나옵니다. 보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네, 여기까지이죠. 근데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 정기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다음에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아무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가 이제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지한 것으로 보긴 하지만 이사 또는 감사가 부정행위가 있다면 2년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해제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 따라서 이 부정행위를 비롯한 모든 책임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는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죠.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주식회사가 자본금의 결손을 보존할 때에는 이익준비금을 먼저 충당하고 자본준비금을 충당하여야 한다. 맞는 문장일까요? 네, 그 준비금이라는 것은 이제 회사가 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장래 발생할 필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회사에 쌓아두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법, 법정준비금과 임의준비금이 있습니다. 근데 법정준비금 같은 경우는 그 일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에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 페이지 233페이지 교재를 살펴보면 법정 준비금의 사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결손금 보전에 사용해야 되고 준비금의 자본을 또 전입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이익준비금, 결손금 보전을 보면 이제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 자본금의 보존에 결손금의 보존에 충당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걸 먼저 충당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주식회사가 자본금의 결손을 보존할 때에는 이익준비금을 먼저 충당하고 자본준비금을 충당해야 한다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익준비금을 이익배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네, 맞는 문장일까요? 네, 그 법정 준비금은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결손금 보전이나 준비금의 자본 전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주식회사는 이익준비금을 이익배당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준비금의 자본 존입은 주주총회 결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네, 네, 교재 234페이지를 보면 준비금의 자본 존입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절차를 보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으나 이제 이사회 결의가 원칙이고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
이렇게 정한 경우에 해당 주주총회에서 자본 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준비금의 자본 전입은 주주총회 결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익 배당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맞는 문장일까요? 네, 이익 준비금이라는 것은 이제 손익거래로 그러니까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으로 이제 적립하는 법정 준비금인데 이 법정 준비금은 이제 회사가 영업을 하여 잉여금이 이제 발생했잖아요. 이제 이를 모두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이익 배당액의 2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문장은 잘못됐죠.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됩니다. 예, 다음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에게 소주주보다 저율의 배당을 하기로 결의하는 것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한다. 맞는 문장일까요? 네, 교재 235페이지를 보면 이익배당의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원칙, 이익배당은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서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판례는 일반 주주에게 대주주보다 높은 비율로 이익배당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1263 판결에서 대주주에게는 30%, 소주주에게는 33% 이익 배당하는 것도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에게 소주주보다 저율의 배당을 하기로 결의하는 것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문장이 잘못된 문장입니다.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위법한 이익배당에 대하여 위법배당 결의 무효 확인해소를 거쳐야 위법배당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네, 맞는 문장일까요? 네. 교재 236페이지를 보면 위법배당의 효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배당 가능이 없거나 배당 가능이 있더라도 이를 초과해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위법배당이라고 하는데 위법배당하게 되면 이제 회사와 회사 채권자는 위법배당금을 받은 주주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법배당은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러한 위법배당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 위법배당 결의 무효 확인해소를 먼저 제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무효이기 때문에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규정에 따라서 그 주주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주식회사는 위법한 이익배당에 대하여 위법배당 결의 무효 확인해소를 거쳐야 위법배당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문장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결산기에 충분한 이익이 예상될 경우 한 영업연도 중 충분한 이익이 예상되니까 한 영업연도 중 수차례에 걸쳐 중간 배당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일까요? 네, 교재 238페이지는 중간 배당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중간 배당이란 영업연도 1회에 하나여 이사회 결의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회에 하나여 배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이제 수차례 한 영업연도 중에 수차례의 중간 배당할 수 있다는 이 문장이 잘못된 문장이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주식회사가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법정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 신주가 발행되므로 순자산이 그만큼 증가한다. 예, 맞는 문장일까요? 네. 교재 233페이지를 보면
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준비금의 자본 전입이란 이제 회사의 법정 준비금을 자본금 항목으로 이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 자체는 증가하지만 어차피 법정 준비금도 그 항목만 이렇게 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산 항목에 변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준비금이 자본으로 전입하게 되면 회사의 자산은 변동이 없으면서 발행 주식수만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법정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 신주가 발행되므로 순자산이 그만큼 증가하지는 않는 거죠. 신주가 발행되는 건 맞지만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항목만 이체된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중간배당 제도는 주식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허용되는 제도이다. 맞는 문장일까요? 네. 교재 239페이지에는 중간배당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중간배당은 이익배당과는 달리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이제 배당하는 건데, 중간배당은 투기적 거래보다는 배당 이익을 추구하게 하고 결산기 말에 이제 이익 배당이 집중되어서 회사가 자금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상장 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회사에서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중간배당 제도는 주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는 맞지만 이 뒤에 문장 주권상장법인에 한하여 허용되는 제도라는 것은 잘못된 문장이죠. 네, 이상으로 OX 문제를 마치고요. 제8장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8장 자본금의 증감입니다. 네, 먼저 이제 자본금의 증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신주의 발행이란 회사 성립 이후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라는 것은 액면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에는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을 얘기하기 때문에 신주가 발행되면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식회사에서의 자본금은 회사가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이제 규범적으로, 그러니까 상법에서 유지해야 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현실적인 이제 순자산인데, 순자산은 이제 공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주식회사는 이제 자본금을 이제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자본금이 이제 공시가 되기 때문에 뭐 회사 경영자 입장이나 뭐 회사에 관계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그 자본금을 보고 회사의 신용과 또 활동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추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자본금을 이제 증가시키는 것은 방법이 이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차는 이제 엄격하게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를 이제 발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켜서 운용 자금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 부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이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고, 부채는 이제 은행으로부터 돈을 이제 차입하는 것이죠. 신주를 이제 발행하면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액면가만큼 이제 회사로 자금이 유입되고 동시에 회사의 자본금도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신주를 어떻게 발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결정기관과 결정 사항을 보겠습니다. 회사가 이제 성립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 발행 사항에 대해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이제 이사회가 결정하지만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총에서 이제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 그러니까 신주 발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 등이 이제 포함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발행 방식은 신주를 발행할 때는 누구에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걸 이제 신주 인수권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주주 배정 방식, 제3자 배정 방식, 모집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한 그 주주에게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중에게 자본금을 조달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자본금을 조달하는 공모, 회사 기존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자본금을 조달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3호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살펴봤고요. 발행가액을 보겠습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회사가 주식 인수인으로부터 각 1주당 납입받는 금액을 발행가액이라고 합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액면 금액대로 발행하는 액면 발행이 있는 거죠. 또 그 이상으로 발행하는 할증 발행이 있고 그 이하로 발행하는 할인 발행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신주 발행지 그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요 배임죄라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그 타인에게 이제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요 판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008도 9436 판결입니다. 회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 즉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이 반드시 시가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임원인 이사로서는 주주 전체 이익과 회사의 자금 조달의 필요성, 급박성 등을 감안해서 경영 판단,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경영할 때 이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는 거죠. 경영 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그 발행 조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가보다 낮게 발행가액을 정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가능한 최대한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배임죄의 구속 요건인 임무위배, 즉 회사의 재산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신주 등의 발행이 주주 배정 방식인지 또는 제3자 배정 방식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성질인 것이지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하여 그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네, 판례는 신주 발행할 때 그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였다고 해서 그게 배임죄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정을 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액면 미달 발행 한번 볼까요? 액면 미달 발행이란 주식을 액면 금액, 주식 액면액이 있을 거잖아요. 뭐 1,000원이면 1,000원, 뭐 액면 금액 그 이하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액면 미달 발행이라 하는데 이렇게 발행하면 이제 자본 유지 원칙이나 자본 충실 원칙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그 발행 요건을 엄격하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그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액면 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최저 발행가액을 정해야 됩니다. 한편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최저 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해서 검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인가가 있다면 회사는 인가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발행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적인 규정을 액면 미달 발행의 경우에는 준수해야 되는 거죠.
예, 다음으로 신주 인수권 보겠습니다. 예,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은 해당 회사 성립 후에 그 회사가 신주를 성립 후 이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른 자의 우선에서 그 신주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주권의 하나인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의 주식 보유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주의 신주 인수권인데요. 그러나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기존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거죠. 주주의 신주 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 인수권이 있는 거죠. 네,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네, 신주 인수권 제도에 대해서 설명인데요. 판례는 이제 신주 인수권 제도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예, 이게 원칙이죠.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러한 그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에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신주 인수권부 사체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판시죠. 네, 주주의 이제 신주 인수권 보겠습니다. 주주의 신주 인수권은 계약이 아닌 법률에서 이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죠. 원칙적인 이제 신주 인수권이죠. 주주의 신주 인수권은 추상적 신주 인수권과 구체적 신주 인수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상적 신주 인수권 보면 추상적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은 만약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주주가 이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는 잠재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에 반해서 구체적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은 회사가 실제로 신주 발행 절차를 개시하게 되었을 때 주주가 청약하면 청약한 거죠. 청약하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요건 추상적인 것은 내가 신주를 받을 수 있다. 언젠가는 받겠지라는 것이고 구체적 신주 인수권은 청약을 하게 되면 이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 청약하면 생기는 권리인 거죠. 이렇게 둘을 구별하는 이유는 추상적 신주 인수권은 주주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나 처분을 하지 못하죠. 하지만 구체적 신주 인수권은 이제 구체화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주가 가진 주주권과는 별개의 채권인 거죠. 이제 채권화된 거죠. 그래서 주식과 분리해서 양도나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을 나누는 거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여 주주에게 손해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또 이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신주 발행 무효에서도 제기할 수 있고 또 사전적인 구제 수단으로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 중지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주의 신주 인수권에 대해 살펴봤고요. 제3자에게도 신주 인수권이 있는데 제3자 신주 인수권이란 기존 주주 이외자가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아까 봤듯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발행할 수 있고 정관에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주에 대한 신주 인수권의 제한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할 때에는 그 사항을 주식 청약서에도 기재해야 됩니다. 제3자 신주 인수권이 침해된 경우도 있을 텐데 제3자는 주주의 신주 인수권과는 달리 신주 발행 유지 청구나 신주 발행 무효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은 주주에게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요. 신주 발행 무효소는
주주, 이사, 감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역시 제3자는 제기할 수 없는 거죠. 제3자는 그래서 회사나 이사에 대해서 자기의 신주 인수권이 침해됐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네, 이제 주주와 제3자 신주 인수권 봤고요. 이러한 신주 이제 발행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발행 사항의 결정입니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 방법 및 발행가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이사회가 결정하고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주총에서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배정 기준일 공고. 주주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해서 그날에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가진다는 뜻을 2주간 공고해야 됩니다. 주식을 이제 양수했는데 이런 배정 기준일을 몰라서 양수해놓고 이제 명의훼손을 하지 않은 경우죠. 근데 배정 기준일을 알지 못해서 이제 명의훼손을 놓쳤는데 그래서 명의훼손을 못해서 그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이제 협의의 실기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배정 기준을 공고해서 이러한 협의의 실기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공고의 목적입니다. 공고 흠결 효과. 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정 기준을 지키지 못해서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쳤다면 신주 발행에 무효의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고요. 배정 기준의 도래 효과를 보면 주주 배정 방식에서 배정 기준이 도래하면 배정 기준일까지 명의훼손을 완료한 주주가 신주 인수권자로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확정된 신주 인수권을 구체적 신주 인수권이라고 합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구체적 신주 인수권이 되면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주식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하려면 이제 신주 인수권 증서를 교부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청약의 최고 보겠습니다. 최고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를 말합니다. 나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거죠. 어떤 걸 알리는 거. 최고죠. 회사는 신주 인수권자에게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종류의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통지를 하되 그 기간은 해당 기일에 2주간 전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통지를 했는데 그 기일까지 주식 인수에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신주 인수권자는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네, 신주 인수권의 발행을 봅니다. 신주 인수권 증서는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그러니까 이 표창이 뭐냐면 그 유용화시켜서 나타내는 거죠. 어떤 권리를 유용화시키는 거죠. 유용화시켜서 나타내는 게 유가증권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증서라는 것은 신주인수권 증서라는 것은 그 주주가 신주인수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라는 뜻이죠. 신주인수권은 주주에게만 발행이 됩니다.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신주인수권 증서는 주식을 인수할 때 필요한 청약의 수단이 되고 또 그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때 양도의 수단이 됩니다. 신주인수권 증서는 청약기일에 2주간 전까지 발행해야 됩니다. 신주인수권 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고 신주인수권 증서의 소지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주권을 소지하는 경우랑 동일하게 되는 거죠. 네, 신주의 청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사는 법정 사항을 기재한 주식 청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 설립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 청약서에 의해 청약해야 됩니다. 신주 인수권 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이 증서로 신주 인수에 청약을 합니다. 네, 신주의 배정. 신주의 배정은 이제 이사가 합니다. 회사는 신주 인수권에 상응하게 배정해야 되며 주주의 배정의 경우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모집의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자가 없기 때문에 이사가 재량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출자의 이행.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식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에게 전액을 납입시켜야 됩니다. 신주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 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채권을 서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납입은 현물 출자로도 가능한데요. 주식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 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예, 신주 발행 효과 봅니다.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 출자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신주의 발행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주식 인수인의 지위인 권리주가 주주의 지위인 주식으로 변환되고 권리주 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예, 신주 발행의 변경사항. 신주 발행은 등기사항입니다. 이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회사의 자본금과 발행 주식 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네,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 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하며 그 주식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경과한 변경 등기 후 1년이 경과하면 이러한 사유로 그 취소를 못하고 또 그 전이라도 주식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면 네, 그 흠결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단체법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변경 등기가 된 후에도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 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제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동으로 인수함으로 간주된 주식에 대해서 이사는 연대해서 주금액을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실권주 처리 보겠습니다. 실권주라는 것은 이제 주식 인수권자가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았거나 청약 후 납입일까지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주주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실권 절차가 없이 당연히 이제 실권되고 이러한 납입을 게을리해서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인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법에서는 실권주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실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회사는 미발행 주식으로 유보하거나 재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사의 결의에 따라 제3자에게 발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2010-49380 판결 보면 회사가 주주 배정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을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네, 다음으로 신주 인수권의 양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양도 절차. 신주 인수권에 대한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의 양도는 신주 인수권 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 증서라는 것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해당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네, 요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판례는 신주 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이사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의해서 양도하고 회사에 승낙이 있으면 양도가 유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94-36421 판결입니다. 상법 416조 제5호에 의하면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의 결의로 주주가 가지는 신주 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을 제한할 필요성은 주로 회사 측의 신주 발행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상법이 주식 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엄격하게 규정한 것과는 달리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이사의 결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고 허용된다는 거죠. 회사가 그와 같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그 효력이 있다. 주권 발행자의 주식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에 따르고, 이거는 이제 민법에 나와 있는 건데, 네.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의 양도 또는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에 준해서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의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으로는 지명채권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지명채권 양도에서 이게 효력이 양도해놓고 제3자에 대해서 그 양도의 효력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있는 며칠자로 양도했다는 증서에 의해서 하는 통지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갖추면 된다는 거죠. 주주 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의 양수자들 상호간의 대항 요건이 아니라 적법한 양수인이, 이거 지명책 신주인수권을 이제 양도했는데 적법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한 대항 요건이라는 거죠. 네. 네, 효력 발생 보겠습니다.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 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행해집니다. 신주인수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합니다. 신주인수권 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 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신주의 발행에 대한 이사의 인수담보 책임이 있는데요. 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 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이사의 인수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인수된 것으로 간주된 주식에 대해서 이사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되고, 이사가 인수담보 책임을 지더라도 이사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주 발행에 대한 이제 주주의 유지 청구권을 보면,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해서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될 염려가 생겼을 때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그 발행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신주 발행에 대한 주주의 유지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주 발행으로 인해 기존 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적으로 구제하는 수단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입니다. 이사와 통모해서 서로 짜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해서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이죠. 이는 실질적으로 추가 출자이기 때문에 주주 전원의 동의로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네. 만일 주식 인수인 A가 이사 B와 서로 짜고 시가 10만원 주식을 2만원에 인수했다면, 이는 회사의 자본금 조달이 충실하지 못하게 돼서 기존 주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 상법은 이 경우 이사 B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주식 인수인 A도 발행가액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주식 인수인의 책임과 이사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책임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연대 책임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제 연대해서 서로 책임이 진다는 의미에서 이제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 건데요.
소수주주는 대표 소송을 통해 이사와 짜고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제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하여 신주 등을 발행한 행위는 이사에 대해서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회사가 제3자 배정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아까 판례 마찬가지로 회사 재무구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한번 내용은 이 판례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신주 발행 무효의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발행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해서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 무효는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이렇게 법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주 발행이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출소기간 경과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 관계가 불안정하게 되고 위 규정 취지가 그러니까 취지가 없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무효 사유 주장 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고 신주 발행 무효의소에서 신주 발행한 날로부터 6월에 출소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게 판례의 입장이죠. 출소기간 6월이 지나면 그 새로운 사유 추가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죠. 예, 이 소의 원인을 보면 무효 원인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주 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 안전을 해야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주 발행 무효의소에서 무효 원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될 것이지만 신주 발행의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재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신주 발행은 무효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판결의 효력을 보면 신주 발행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죠. 원칙적으로 그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데 상법상의 많은 부분들은 그 제3자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사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신주 발행 무효 판결의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해서 대사적 효력이 있는 거죠. 내가 민사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판결이 나랑 상대방에만 효력이 있지 다른 사람한테 그 외에 다른 사람한테 효력이 없죠. 그렇지만 상법상에는 대세적 효력이라고 제3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소송들이 있는데 신주 발행 무효의 소로 판결을 받았을 때도 대세적 효력이 있는 거고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래로만 이제 효력이 인정되는 거죠.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 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실권자에 대해서도 각각 그 통지를 하되 그 기간은 3개월 이상 해야 됩니다. 네, 판결 후의 조치를 보면 회사는 이제 신주를 인수한 주주에 대해서 납입한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판결 확정 시에 회사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서 현저하게 부당한 때는 법원은 회사 또는 주주의 청구에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본금의 증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본금의 감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본금의 감소라는 것은 회사가 상법의 절차에 걸쳐서 자본의 총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금은 이제 발행 주식 수에다가 일주당 액면 금액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이죠. 따라서 자본금을 이제 감소하는 것은 이 액면 금액을 감소하는 방법과 발행 주식수 감소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그 자본금이 감소하게 되는데 자본금의 감소는 정관 변경의 특별 결의에서 그 감소의 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자 보호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네, 상법상 그 자본금의 감소는 회사의 사업 규모상 현재 자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를 주주에게 이제 일정 정도 이제 돌려줘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자본금 감소를 할 수 있, 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회사를 이제 해산해야 되는데 이 자본금이 이제 많으면 이 청산 절차가 이제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자본금 항목에서 이제 이걸 청산을 나중에 다 해야 되는데 미리 이제 이거를 청산 절차 거치기 전에 미리 나눠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목적. 합병을 이제 앞두고 소멸 예정 회사의 주주들의 지분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도 하고요. 자본의 결손이 있는 회사가 자본을 순 자산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네, 그 자본금의 감소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먼저 이제 액면금액 감소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 주식회사의 주식 액면금액은 이제 100원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이 되는 금액은 100원까지도 낮출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낮춘 금액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낮춘 금액을 주주의 손실로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낮춘 금액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법이 이제 실질적 의미의 자본금의 감소와 해당이 되겠고요. 낮춘 금액을 주주의 손실로 돌리는 방법, 형식적으로 이제 자본금이 감소되는 것인데 주금액을 감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감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해야 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되 그 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러한 주주의 권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축소되기 때문에 또 주주를 위해서 또 해소 채권자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공고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네. 사채권자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 집회 결의가 있어야 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액면금의 감소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은 이제 주식수의 감소를 통해서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식수 감소 방법에는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의 소각을 보겠습니다. 회사가 특정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주식의 소각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주식을 취득해서 소각합니다. 자기 주식이 되는 거죠. 자기 주식으로 해서 소각하는 거죠. 주식 소각으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고 회사의 재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죠. 주주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임의 소각, 강제 소각으로 구분되고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느냐에 따라 유상 소각, 무상 소각으로 구분됩니다. 주주는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해진 사유에 의해서만 상실되고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해진 사유에 의해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 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않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네, 주식병합 절차는 그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해야 되죠. 이게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주식병합이 자본금의 감소 방법으로 이용하게 되면 특별 결의뿐만 아니라 채권자 보호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자본금 감소 방식이 아닌 것으로 또 할 수 있는데 네, 거의 이용되지는 않는 거죠.
자본금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병합을 하는 거죠. 주식을 병합하게 되면 구주권이 폐기되고 신주권을 병합하기 때문에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뜻과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해서 각각 통지를 해야 됩니다. 판례는 1인 회사는 주총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공고 등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1인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한 공고 절차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효과를 보겠습니다. 주식의 범함 주권 제출 기한 만료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 이 절차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않으면 그 종료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을 병합한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권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냥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판례는 주식 병합 후 6개월 동안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명의개설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13-5386 판결인데요. 주식의 병합의 효과가 발생하면 구주권은 실효되고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 역시 병합 중의 주식을 여전히 나타내기 때문에 표창하면서 과 동일성이 유지하는 것이죠.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설을 청구할 수 있는데 주식 병합 전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주식 병합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구주권 또는 신주권의 제시 없이 자신의 주식 양수 사실을 증명해서 회사의 명의개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감자가 됐을 때, 자본금이 감소됐을 때 이제 하자가 있다면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감자 무효해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자라는 건 자본금을 감소했다는 거죠. 그런 절차에 이제 하자가 있으면 무효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자본금 감소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회사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상법은 일정한 소외 방식에 의해서만 그 하자를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 관제인 또는 자본금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 등기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로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소의 원인을 보면 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기 전에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다툴 수가 있지만 자본금 감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자의 무효해소에 의하여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자본금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관련된 세금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증가와 관련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 포괄주의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그 완전 포괄주의라는 것은 민법상 이제 어, 증여 같은 경우 민법상 증여의 개념이 있는데 그 증여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어떤 이익을 받았다면 그건 증여에 해당한다. 그래서 어, 완전 포괄주의. 예를 들면은 지금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보게 되면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은 법에 규정된 소득에 한해서만 그 과세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법인세법은 회사가 이제 이익을 받으면 그 이익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가 과세 되게끔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포괄주의라는 거죠. 증여세 같은 경우도 민법의 증여 개념과 달리 그거보다 더 넓게 이제 과세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했는데 법원에 가면서 이제 이 많은 부분들이 그 포괄주의에 따라서 과세를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패소로 연결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그 자본금 증가에 대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주당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정하면 이를 이제 60만 원에 발행했다면 해당 주식을 인수한 자 B는 차액 40만 원을 회사에게 이제 증여받은 거죠. 100만 원짜리 주식을 이제 60만 원에 인수한 거니까. 반대로 회사가 이제 150만 원에 발행한다면 회사는 그 거꾸로 B로부터 50만 원을 증여받은 셈인데 이 경우 세법은 회사와 주식을 인수한 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판례 한번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증세법에서는 되게 주요한 이슈들이니까 여기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상속증여세법을 이제 공부하실 때 더 많이 공부가 될 겁니다. 그 세법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법인세법이 그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또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됐는데 지금은 이제 법인세법은 이제 거의 많은 부분이 이제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정리가 좀 되어 있는 반면 이 상속증여에 관련된 것들은 계속 이슈화되고 지금 이제 고령화 지금 사회가 되면서 이제 점점 이 상속 문제들이 이제 상속 문제, 증여 문제들이 이제 많이 불거지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제 뭐 이 세무 쪽 일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 상속 증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상속증여세법을 잘 알려고 하면 법인세법도 잘 알아야 되고요. 이 민법 같은 경우도 잘 알아야 되고 전반적인 지식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이런 이 판례들 내용들을 좀 그 접해보면서 그 좀 이렇게 친숙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세법을 이제 앞으로 안 하더라도 본인에게도 이제 상속 증여에 관한 이슈들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이슈들을 좀 알아놓고 계시는 것도 좋고 또 주변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질문들이 좀 꽤 있으니까 좀 자세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판례 내용 보겠습니다. 구상증세법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의 증여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 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모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하는 그러니까 증여 의제 규정을 별도로 뒀죠. 그래서 의제하는 규정들을 쭉쭉쭉쭉 둬서 이제 과세를 했는데 그 결과 증여 의제라는 건 이제 증여로 간주한다는 거죠. 의제 규정이 열거하지 아니한 새로운 이제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방법들로 부를 이제 무상 이전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분명히 그 부가 대가를 받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 경우에 과세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이에 이제 과세권자가 증여세 과세 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에 본래 의도한 과세 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상징세법이 이제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간접적인 무상이자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의 증가를 증여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 방식의 의제 규정을 증여 시기와 증여 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했죠. 이제 이거를 이제 증여세의 완전 포괄주의 제도라고 하고 이걸 도입했는데 이와 같이 이제 그 상속 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 의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 산정 규정으로 전환한 점에 비춰보면 본질적으로 어떤 거래 행위가 상징세법 2조 3항에서 규정한 증여 개념에 해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 한편 증여 의제 규정의 가액 산정 규정으로의 전환은 증여 의제에 관한 제3장 2절의 제목을 증여 의제 등에서 증여 재산 가액의 계산으로 바꾸고 개별 증여 의제 규정의 제목을 증여 의제에서 증여로 각 규정의 말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증여 재산 가액으로 한다로 각 개정하는 형식에 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종전의 증여 의제 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 대상과 과세 병임 등 과세 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내용이 그대로 남죠. 즉 개별 가액 산정 규정은 일정한 거래 유형의 거래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 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의 거래 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 재산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 대상이나 과세 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세법률 조세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 포괄주의 과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 의조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 대상과 과세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들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 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가액 거래 행위만을 증여 대상 과액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 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의 과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 산정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 행위 중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 거래 행위가 법 2조 3항의 증여 개념에 들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 과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종전에 그 증여 의제 규정이 있었는데 그 증여 의제 규정에 그 규정의 거래 유형들이 있는데 그 과세 규정에 넘어가는 그걸로 규율 못하는 그 무상의 이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 형태는 그 규정에 의해서만 과세해야 되지 그 규정을 넘어가는 그 증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상의 이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과세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판례는 한번 숙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 이익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상증법이죠. 39조에서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을 증여일로 하고 그 이익에 대해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 얻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제 규정이죠, 이거는. 그래서 그냥 의제라는 건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 증거를 내더라도 그거는 그대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 반증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과 간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추정은 반증을 제기하면 그걸로 그걸로 추정되는 게 깨지는 건데 의제 규정은 간주해 버리면 그 반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인정된다는 거죠. 네,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한 경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한 경우 중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익이죠.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이제 신주를 또 인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익,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서 받은 이익,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이런 이익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서 이것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시가보다 낮게 배정받음에 따라 그 차익만큼 회사로부터 이제 증여받았다는 거죠. 이 이제 증여받는 시기가 언제냐? 판례는 증여일을 신주 배정받은 날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판례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반대로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발행한 경우입니다.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 인수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어,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권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이 얻은 이익,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판례는 생명주식 평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납세자에게도 있다. 네, 요 상징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산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평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고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그 상정세법을 배우면 그 내용도 좀 배우게 되는데요.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실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예, 이렇게 있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이런 입증 책임, 예외 사유를 입증 책임을 하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무상감자와 법인세. 예. 자본 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는 자본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 거래이고 이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손익거래는 아니다. 이는 주식 소각의 목적에서 자기 주식 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본의 환입에 해당할 뿐 손익거래에 의한 발생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요거 그래서 법인세로 과세되지 않는다. 유상감자 법인세. 주식회사가 감자를 하면서 이를 유상으로 무상도 가능하고 뭐 유상으로도 가능한데 감소액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 감자 차손이 생기고 덜 지급하면 감자 차익이 생기는데 감자 차익은 입금이 아닌 거죠. 예. 이게 자본거래가 아니니까 그 손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유상감자 소득세를 보면 주주가 이제 자본 감소로 인하여 받은 금액 중 당초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무슨 소득인가? 예를 들면 주식 한 주를 5천원에 취득했는데 감자로 인해 8천원을 지급받은 경우 초과한 그 3천원은 과세 대상 소득인가? 그러면 어떤 소득에 소득 분류가 있는데 어느 소득에 해당하느냐? 배당 소득이냐, 양도 소득이냐?
소득세법 17조 1항에서는 배당소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 하나가 의제배당이 있습니다. 의제배당은 실제로 이제 상법상 배당은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배당으로 보겠다는 거죠. 네, 같은 조 2항 2호에서 보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 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원, 아까 그 3,000원은 의제배당이 돼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판례에는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규정이 주세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 그 판례의 그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판례에 따르면 지금 소득세법 17조 제2항 1호가 규정하고 있는 의제배당 소득, 즉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그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에는 기업의 경영성과인 잉여금 중 사회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뿐만 아니라 유보된 이익과 무관한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가치 증가분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 법률 조항이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가치 증가분까지도 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느냐 했을 때 근데 그거는 입법 정책의 문제다. 그 밖에 의제 배당소득의 입법 취지, 조세 징수의 효율성의 공익적인 측면 등에 비춰 보면 이 법률 조항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이탈했다고 할 수 없어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거나 재산권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의 입장이죠. 예, 대법원이 이제 이 헌법 위반 여부를까지 판단하는 건 조금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대법원이 이러한 입장에서 판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8장에서 자본금의 증감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세법 내용도 살펴봤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간략하게 살펴본 셈인데 실제로 이제 실무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는 거고 세법 그 세무 할 때 그래서 그 상속증여세법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숙지하고 또 더 그 연구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고 본인 것으로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